잘 쉬셨습니까? 맛있게들 드셨어요? 예, 우리 또 엄지보살님께서 오랜만에 오시면서 또 공양도 해고 오시고 준비해 오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공양들을 준비하셔서 모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훈습, 사실은 이제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이 훈습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불교에서 처음으로 이 훈습이라는 말을 사용한 것은 유식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친보살이나 세친의 형님 누구죠? 응? 무착, 세친 이런 분들이 처음 이제 식을 말하자면 그분들은 이제 아비달마 불교가 워낙 대상 세계를 실제화시키죠.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색법이 있는데 이 색법은 지수화풍 4대로 구성되어 있고 4대는 극미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3세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다루마들이 인과관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상속한다. 이런 이제 아비달마 이론들이 출현하니까 처음 중관 사상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실체가 있는 법은 없다. 모든 건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이다. 그래서 이제 일체 개공이라고 하는 논리를 전개해서 중관 사상이 전개됩니다. 이 중관 사상이 이야기했던 것은 아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라는 지점 있죠. 부처님은 항상 가운데서 다르마를 보여줬는데 그 가운데를 통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관이죠. 한 중관을 그 중지점을 그러니까 이제 모순에 빠지지 말고 있다 없다 뭐 같다 틀리다 그러니까 이제 불상부단 불일불이 불생불멸 불거불례 네 가지 이제 서로 모순된 주장들에 대한 그런 것을 부정하면서 부처님은 연기를 설했다. 연기를 통해서 부처님은 희론을 정멸했다. 이 희론이라는 게 사실은 이 관념적 이론 체계입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론들이죠. 서양 철학은 모두가 다 이제 이론이죠. 그리고 뭐 불교의 모든 철학들은 가상을 해요. 뭐 어떤 실체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할지 아니면 원자로 무엇이 되어 있다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제해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걸 보고 희론이라고 그래요. 희론. 뿌락반자 또 빨리어는 빠반자라고 부르죠. 이 빠반자는 바로 연기 과정에서 언어적 구조를 가지고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부처님께서는 꿀덩어리경에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투쟁, 싸움의 근거는 바로 이 빠반자에 근거하고 있다. 사람들은 전부 다른 사람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기 이론이 있는 거예요. 이론이 틀리면 싸우는 거죠. 그러지 실제로 누가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둘 다 틀린 거예요.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반드시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은 제자는 어떻게 하냐? 연기를 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저 견해를 가진 것은 저러한 잘못된 생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다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맞다, 네가 맞다가 아니라 언어의 구조를 알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연기를 제대로 보게 되면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들이 사용하는 사유, 패턴, 구조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가를 다 알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제가 불교 공부하면서 처음에 이 연기법이나 이런 게 그러한 것까지 내용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철학과에서 철학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경전을 읽으면서 많이 놀랐어요. 이렇게 정밀하게 철학적으로 부처님이 통찰하고 있구나. 그 통찰이 상상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있는 것을 그대로 대상화시켜서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만나게 되니까 부처님 말씀들이 이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눈을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것이죠.
저는 이제 불교 공부는 바로 그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쌍육다 번역하면서 이제 더 많이 놀래고 있어요. 전에 이제 내가 맞지만 이까야 하고 디간 이까야 번역할 때는 사실 큰 틀에서 수행이라거나 뭐 사상적 이걸 이야기했는데, 이제 이 쌍육다에서는 매우 세심한 통찰을 할 수 있도록 본문 하나하나가 다르마에 대한 그 구체적인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마 이제 이번 겨울 집중 수련 때 제가 지금 그 연기에 대한 부분, 12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니다나 바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번역을 올 겨울에 끝냈어요. 여기 오기 전에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다투 바카 다투 쌍육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니다나 쌍육다 이쪽 이제 번역이 끝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교재 만들어서 이번 겨울 집중 수련 때에는 그걸 읽고 같이 이제 시간 명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걸 주제로 해서, 그 경을 주제로 해서, 그리고 그 경에서 그 경을 주제로 해서 통찰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각자 통찰했는지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떤 것이 이 경에 대한 올바른 통찰인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알아가고, 이런 공부를 하게 되면 경을 보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경을 문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 경을 볼 때는 이 말씀을 여기에 놓고 사유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보이는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는 다르마에 대한 눈이 떠졌다. 이걸 보고 이제 담마 착가라고 그러죠. 담마 뭐죠? 담마 짝구. 담마 짝구라고 부르죠. 이게 이제 법안을 얻었다. 이 법안이라는 게 전부 연기의 통찰이에요. 연기를 통찰할 수 있는 힘을 법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런 공부들이 우리 불자들에게 일반화되고 보편화되고 또 모든 절에서 이런 공부들을 하게 되면 불법이 세상에 흥하지 않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와서 공부를 하니까 눈이 떠져버리는데 할 말이 없잖아. 그리고 나서 세상을 보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것들이 보이고 어떻게 가야 될지가 스스로 보인다고 한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여기에는 정말 이건 천하무적이에요. 저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제일 우선 해야 되는 게 부처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번역이다. 지금 쌍육다 니까야가 잘하면 내년중으로 다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번역하면 내년중에 쌍육다 책이 나오면 또 이제 그 쌍육다를 가지고 같이 또 공부하면 되잖아요. 기대되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려고 화엄사에 지금 템플스테이 하는 곳에다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겨울 집중 수련을. 우리가 또 집중 수련 한다니까 주변 절에서 우리 절에서 해달라고 그러는데, 옆에 또 천은사에서는 아니 천은사에서 시 그러냐고 막 그런데요. 그런데 좀 인기가 있나 봐요, 우리가. 근데 아무래도 그 화엄사가 워낙 시설이 잘 돼 있어요. 독립공간으로 된 데다 큰 강당도 있고 요사체도 많고 또 요사체마다 편의시설도 잘 돼 있어서 이번에는 뭐 얼마든지 수용할 테니까 많은 분들 모시고 같이 와서 거창하게 한번 집중 수련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동참하시겠어요? 네. 이제 훈습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간 사상에서는 이 희론을 정멸하자, 이론 만들지 마라, 이런 이제 관점에서 기존의 아비달마 이론들을 전부 다 중간 사상에서 이제 척파를 해버리죠.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죠. 이건 이제 아비달마 이론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해가지고 아비달마 이론을 무력화시키면서 공을 이야기하고 연기를 이야기했는데, 근데 연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아요. 중간에서는. 왜냐하면 그냥 연기라고 하는
연기한다는 그 구조만 이야기했지 어떤 식으로 연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제 필요성을 느끼게 되죠. 저는 이제 자연스러운 맥락이라고 봐요. 중간 사상이 일단은 아비달마 이론에 대해서 이게 잘못됐다고 논파를 했다면 이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이야기들을 그때 다시 연기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연기설에 대한 이야기가 보다 구체적으로 좀 다시 표현돼야 되겠다. 이런 필요성들이 요가짜라라고 하죠. 요가짜린이라고 그러죠. 요가 수행자들. 그럼 요가라는 게 뭐였냐? 불교, 초기 불교에도 요가라는 개념이 나와요. 근데 이 요가는 그러니까 일찍이 인도 철학에서 매우 중요한 수행 방법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요가의 핵심은 삼매에 있어요. 삼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의 인지의 대상을 밖에 두지 않고 안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삼매죠. 그러니까 삼매를 통해서 안이 들여다보면 그때 그것을 통찰하는 힘을 반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해는 선정과 지혜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죠. 사마타라는 것은 집중이에요. 위파사나는 관찰이고. 그러니까 사마타 위파사나라는 것 자체가 불교의 선정이었고 이것을 불교의 요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마타라는 개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요가 철학에서 나온 개념들이에요. 인도의 요가 철학이라는 게 요가 학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뒤에 후대에 가면은 빠딴잘린가 이런 사람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요가 수트라 이런 경들이 아주 체계적인 요가 수행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요가라고 하면 팔찌 요가 8단계 요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집지 정려 삼매라고 하는 이 3가지 단계에서 이제 어떤 것을 통찰해서 본질을 직관하려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철학적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그들의 철학과 연결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부르샤, 무라크리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변하는가 이런 걸 이제 이론을 가지고 그 이론에 대한 집중을 해버리니까 알고 보면 이미 가지고 있는 선 이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게 뭐죠? 여러분들은 이것을 보온병이라는 선 이해를 가지고 보신 거예요. 이거는 보온병 아니에요. 이건 보온병 아니야. 근데 보온병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으니까 보온병으로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이런 선 이해를 통해서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계가 어떤 식으로 돌아간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세계관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무엇을 깊이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아무리 봐도 이것은 보온병이야. 1000번, 10,000번을 봐도 보온병이지. 그러니까 확실히 보온병이에요. 눈을 감았다 떠도 보온병이야, 이거는. 근데 사실은 그게 이 안에서 어떻게 형성된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인도 철학을 내가 이제 보니까 요가든 뭐든 우파니샤드가 또 그래요. 버마 이려 이것도 뒤에 가면은 이제 명상하라. 명상이 뭐냐? 그러면 브라만의 말씀에 그걸 이제 다른 생각 없이 거기다 몰두해가지고 그런 생각만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보이지 그냥.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겉으로 보면은 통찰을 통해서 본질을 본다고 말하지만 알고 보면 지 속에 있는 걸 떨어내놓고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명색을 보고 앉아있는 거지. 처음 부처님 가르침만이 부처님이 명색은 식에 의존한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식은 명색에 의존화가 있다는 것을 보았고 이 자리를 정말 이 내적 성찰을 통해서 본 사람들이 요가짜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가학파라고 그러죠. 유식사상이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이 이걸 봤기 때문에 이 식의 구조 가운데 우리 의식 속에 뭐가 있다고요? 명색이 들어있다. 명색이 뭐냐면 이제 나마루파인데 언어적 형태적 요소들이
우리의 의식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요가학파에 가면 언설종자가 모여있는 아리야식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이러한 데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안에, 식 안에 명색 같은 것들이 끼어 들어가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이제 설명할 때 훈습이라는 말로 쓰는 거예요. 이제 훈습. 훈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그럼 본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종이 속에는 냄새가 아무 냄새가 안 나죠. 근데 여기다가 생선을 쌌어요. 생선을 싸도 생선을 버렸어. 그랬더니 여기서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생선은 사라졌어도 여기에는 생선내가 배어있다. 향을 쌌으면 향내가 배어있다. 그래서 여기서 향내가 계속 나와요. 말하자면 본래 향내를 내던 놈은 사라졌는데도 여기서는 여전히 향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훈습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냐? 우리들은 지금 왜 내가 자꾸 이런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원래 그 생각을 하도록 나는 되어 있어. 나 안에는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들어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그 사람 본래 성질이 그래. 본성이라고 말해요. 인간에게는 뭐 본성이 있다. 사람은 다 본성이 틀려. 그러면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한번 그 성질을 갖고 나온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살고 가야 돼. 우리는 지금 사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성격 규정하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는 이제 그거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해요. 나는 성질이 고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어디 가나 고약한 성질을 부려야 자기가 된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 성질을 못 부리고 뭐 화가 나 내가. 내 생각대로 못했다고. 그렇죠. 왜 나는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걸 설명해야 되잖아요. 정말 이 안에는 막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놈이 있을까요? 불교는 무하지 않아요. 그런 놈 없다는 거예요. 어쩐데 없는데 왜 어떤 놈이 나온 거야? 봐. 여기에 지금 생선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왜 생선 냄새가 나지? 아까 여기다 생선 쌌잖아. 그래. 그 성질 부린 놈이 없어. 근데 아까 너 그 성질 부렸지? 응. 그래. 성질 부린 놈이 또 그래서 배어 있는 거야. 어비훈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들 어떤 행동들은 사라져도 그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의 의식 속에 계속해서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모여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있는 곳을 아리야식이다. 아리야식이라는 건 모여 쌓여있는, 이게 우리 의식 자체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 개별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모두가 다 우리들의 의식들이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이러한 아리야식인데 사실은 이 아리야식도 지 혼자 만들어진 식은 또 아닌 거야.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살지만 살려고 보면은 역사적으로 아까 칼 세이건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은 다 별의 아들들이라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느 한 시점을 확정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을 자기라고 붙잡아버려요. 그리고는 여기까지가 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의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형성된 의식 속에 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놈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8식으로 우리들의 의식이 8가지로 사실은 전개되고 있다. 제8 아리야식에서 제7 말라식이 나오고 말라식에서 제6 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 50들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그 앞에 대상의 세계가 열린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오직 분별만 있다. 이걸 보고 이제 유식 무경이라고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산스크리트 본말로 보면 오직 분별만 있다는 말이 유식인데 그 말을 오직 마음만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기서 유식이라고 할 때 식은 명사로서 식이 아니라 분별이라는 개념이에요. 분별한다. 오직 우리가 분별만 하고 있지. 우리에게 이것은 분별로서 존재하지 실제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한문으로 번역해 놓으니까 오직 식만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식은 있고 바깥에는 없다. 근데 유식 무경이라는 말을 그 유를 오직 유자인데 있을 유자처럼 해석하는 거야.
식만 있고 경은 없다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식만 있고가 아니라 오직 분별일 뿐이에요. 오직 분별일 뿐. 내가 지금 이렇게 분별해서 보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대상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 분별이 대상이 있으니까 분별이 됐잖아요. 대상이 사라지면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 분별도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되면은 식경구민이다. 경계도 사라지고 분별도 사라진다. 그럼 무분별에 이르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까지 한 이야기하고 뭐 달라요, 같아요. 말만 다르게 하고 있지.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무명망상 일으켜서 일어났던 걸 이제 지우면 무명만 사라지지 뭐 다른 게 사라질 게 없다. 헛생각 그만하자. 그 이야기거든. 불교 이야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헛생각 그만하고 살아라. 그 이야기라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가 어려워도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단 한마디 헛생각 말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쉽죠? 쉬워야 돼. 나는 내 강의 듣고 어렵다면 제일 기분이 나쁘더라. 내 강의를 듣고는 참 쉽다. 그럼 난 기분이 좋아. 제가 박사 논문을 쓰고 마지막으로 우리 마누라한테 올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잘 모르겠길래 결론 부분만 올렸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결론이 이것입니다. 한번 살펴보십시오. 딱 이런 것을 박사학위 줘요? 그러더라고. 왜? 그랬더니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그럼 됐다. 그래, 결론이 쉬우면 잘 된 거야, 이거. 못 알아먹을 소리를 해버렸으면 이건 안 되는데, 야, 우리 집사람도 알아들을 정도면 이건 잘된 놈이구나. 고맙소. 이거 잘. 나는 이제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실은 못 알아들을 소리 하면은 고고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대부분 못 알아듣는 소리는 헛소리가 많아요. 대부분 그래.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아듣는 이야기들을 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이것이 무슨 뭐 심오하다? 나는 그렇게 안 봐요. 나는 못 알아들으면 개소리 같다 그러지. 알아들어야 돼, 소리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 훈습이라는 말을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훈습을 통해서 뭘 설명하려고 했냐면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이 기신론에서 그대로 다시 채용이 돼가지고 이제 진여의 마음도 우리는 지금 무명에 의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것은 염법, 더러운 법이 지금 훈습되어 있어요. 더러운 법이 훈습되어 있기 때문에 씻어내면 이걸 보고 정법 훈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지 또 뭐 정법이 따로 있어가지고 정법 훈습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가 묻어 있으면 더럽다 하다가 빨아놓으면 깨끗하다 그러죠. 근데 때가 묻지 않고 본래 더러운 것이 없는 세상에 가면 그냥 이것은 깨끗하다 더럽다 말이 없지. 맞죠? 무명이 있으니까 진여라는 말이 나왔지. 무명 없으면 진여라는 말도 없어. 그러니까 언어적으로 있는 것들은 전부 이렇게 서로 상대적으로 나타나는 방편으로서 개념들인 것이지 그 자체가 무명이 있거나 진여가 따로 있거나 두 개가 막 있으면서 전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런 점을 가지고 훈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훈습에 대한 의미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이 네 가지 법의 훈습이 있다 그랬어요. 이때 이제 사종법 훈습의라 네 가지 법의 사종법의 훈습이 있다. 그런 말은 뭐냐면 이 훈습을 설명하려고 할 때는 네 가지 개념이 이제 네 가지가 대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훈습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할 때 첫째는 뭐냐면 진여, 정법이에요. 이게 정법, 깨끗한 법. 그러니까 정법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훈습에는 염법 훈습과 정법 훈습이 있어. 근데 정법 훈습은 진여가 무명에 휩싸여 있는 망심의 세계를 진여가 훈습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은 이제 진여는 무엇과 같은 것이냐면 진여는 향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뭐가 지금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악취가 나. 여러분들이 집에서 뭐 음식 하고 나서 비린내 나고만 그러면 향 피우죠?
이제 그때는 정보 분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음식을 하면서 냄새가 나 배지요? 그럼 이건 연법 분습이야. 그러니까 이제 연법 분습이 된 자리에 이제 정법 분습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본래 아무 악취가 없고 그런다면 뭐 달리 악취를 제거할 필요 없잖아요. 깨끗이 할 필요 없잖아요. 말하자면 때가 있으니까 청소를 하니까 깨끗해졌단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런 의미로 해석하자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법은 진여고 일체의 염의 인을 무명이라고 부른다. 여기 제가 이제 써놓은 거예요. 무명, 진여. 무명은 모든 염법의 원인. 그리고 진여는 청정한 법이에요. 이게 청정한데 그 자리에 더러운 놈이 끼었어.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을 벗겨내는 것이 또 청정해지는 것이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 두 개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망심이 있어. 왜냐하면 진여가 무명의 영향을 받으면은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신실된 마음의 작용을 하는 게 아니라 허망한 마음으로 이게 이제 작동을 해버려. 그러면은 밖에 뭐가 보여요? 망경계가 나오게 돼 있어. 그것은 우리의 망경계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의 구조를 통해서 훈습을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기신론에서 훈습을 설명하려고 하면 이 네 가지의 개념을 먼저 대상화시켜 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에 있냐? 우리 마음에 있어, 이게 전부. 여러분들이 무지, 여러분들의 진여, 여러분들의 진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지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제가 보여요? 그럼 다 진여가 있으니까 보이는 게 이렇게 이제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진여 작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뭐냐면 그 작용이 본래 일어나는 자리를 보면 내외가 분별이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마치 보면 뭔 생각을 하냐면 바깥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는 생각을 하면서 안과박을 나눠버려 그냥. 여러분들 항상 보면 안과박을 나누죠. 그때 뭐 때문에 나눠지냐? 나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안 나눠질 때가 있어요. 삼매 하면 안 나눠져요. 그 속에 탁 몰입해버리면 나도 없고 뭣도 없이 오직 그것만 탁 있는 이게 이제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어마어마하게 좋은 경치를 봤어요. 멍 해가지고 볼 때 그건 내가 보는 건지 뭐인지 그 속에 그냥 자기가 빠져 있는 거예요. 취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사실은 나와 경계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경계가 생기면 저것 중에 무엇이 하나가 보이고 그놈을 내가 집에 갖고 갈까 말까, 저걸 얼마 주고 살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지. 그럼 바깥에 있는 대상들이 이제 전부 분열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망경계를 이제 나타나는 거지. 이게 망심과 망경계, 이런 네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이걸 잘 먼저 체크를 해야 돼. 이 훈습론을 공부하려면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은 경계인데 이것이 연법 훈습의 연이구나. 내가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는 이 자체가 무명이라고 하는 인이구나. 내가 이걸 이 어리석은 상태에서 바깥에 뭐가 있다고 보고 살고 있으면 이게 전부가 다 연법 훈습의 구조로 나아가겠구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정법 훈습은 어떻게 되느냐? 또 다음에 이야기해야지. 뒤에 있으니까. 근데 그 구조를 제가 이제 도표로 정리해 놓은 게 25쪽이에요. 연법 훈습도 있죠? 사실은 이번 학기 강의는 아까 끝났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음 학기 강의 내용이거든. 기신론은 한 학기 때 강의가 잘 안 돼요, 다. 사실은 1년 갖고 강의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요. 기신론을 공부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기신론 공부하다고 다녔는데 결국은 끝까지 못 보고 만 사람들이 수도 없어. 그렇죠? 실제로 왜냐하면 이 기신론 자체가 기신론만 읽고 있으면 참 헷갈려요. 무슨 말 하는지. 말은 있는데 우리가 왜 어렵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렵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그 언어에 상응하는 것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되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야기를 내가 지금 보고 와서 이야기해요. 아, 내가 달나라에 갔더니 개수나무에 개수나무 열매가 열려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뭔 이야기 했는지 알겠어요? 개수나무 열매가 어떻게 생기는 거?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데, 아, 내가 대구에 갔더니, 아, 그 사과가 열려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아, 그 과수는 어디 사과가 있겠구나. 탁탁 이해가 되는 거야. 결국은 어떤 언어는 그 언어가 지시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있을 때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모든 언어는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신론을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 이 기신론을 쓴 사람이 하고 있는 말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대상으로 이 말이, 말하자면 아까 훈습이라는 말은 뭘 대상으로 해서 하는 말이고, 뭐 아까 영법은 무엇이고 다 해놨잖아요. 영법이 뭐인다? 무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무명이 영법인이다 그러면 또 무슨 이야기고,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기신론은 저는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기신론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무엇을 지시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그걸 보고 가야 된다. 그걸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기신론이 이야기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지 여기에 있는 말만 가지고 이론을 만든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철학 이론이나 종교 이론들은 말만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버려요.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언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천지를 창조했다니, 그런 사건이 벌어진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고 살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런 이야기는 쓸데없는, 아무 의미 없는 말들이야. 무의미한 말. 만약에 기신론에도 마음이 있는데 일곱 개 총상이 있다. 뭔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이야기만 듣고 다닌다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막 일곱 개 총상은 막 하나씩 둘이 아니잖아? 막 이론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아, 일곱 개 총상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왜 일곱 개 총상이라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여라고 이것을 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일곱 개 총상으로 못 보기 때문에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렇게 못 보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나는 나대로 있고 바깥은 세상이 있다고, 하나였는데 나눠보잖아요 벌써. 이러면 이제 생멸의 인연이 성장해서 영법으로 나아가고, 이게 고통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무명에서 이 무명이 진여를 훈습해요. 훈습 진여라고 되어 있죠. 한문으로는 명사가, 목적어가 뒤에 나와. 우리 말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뒤에 동사가 뒤에 나오죠. 근데 이제 한문 문법은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목적어가 뒤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훈습 진여라는 말은 뭐냐면 진여를 훈습한다 이 말 뜻입니다. 한문 뜻으로는. 그러면 무명이 진여를 훈습한다는 것은 진여에 무명의 바람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바람입니까 아닙니까? 아, 파도는 물이지. 근데 파도는 출렁대요. 본래 물이란 놈이 출렁대는 성질은 없어. 근데 바람이 쳐버리니까 바람의 그 요동이 물에서 훈습돼 가지고 이놈이 출렁대고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그 이제 무명을 훈습하면 이 진여가 움직여버려. 고요한 바다에 파도가 일어나서 행식 명색 이렇게 이게 이제 망심이 쫙 전개되는 거예요. 그때 제일 먼저 어떤 망심이 전개되냐? 업식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업식이라는 것은 뭔 업을 짓는 거예요. 업. 그러니까 이제 불교 여기서 말하면 무명을 내하여 행이 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에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업을 짓게 된다. 그때 이 업이라는 말이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는 업이라는 말은 이 업이 좋은 업과 나쁜 업이 있어요. 선업과 불선업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도 업이에요. 선업이지. 선업을 지어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뒤에 가면 업이라는 것을 이제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게 돼요. 까르마라는 말 자체를. 그래서 이것은 까르마가 우리를 고통으로 만들어내는 어떠한 기능처럼 인식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업식심,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업을 일으키는 마음이죠. 분별하는 마음. 이게 이제 일어나가지고 망심이 이제 일어나서 이 업식심이 아레아식이에요. 업식심. 이 업식심이 여기에서 이제 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서 저 의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아레아식에서 제7식에서 제 의식으로 이렇게 계속 식이 전변하죠. 이 전변하는 과정을 망심에 의해서 무명이 진열을 훈습했을 때 일어나는 망심의 구조로 보는 것이에요. 이걸 이 연기법에서는 무명연의 행이 있고 행을연의 식이 있고 명생육입 촉수가 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설명이 생멸상 설명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그 앞에 생멸상 말고 뭐냐? 생멸인연 이야기. 그래. 생멸인연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쭉 설명했던 개념들이 있죠. 이게 이제 12연기에서 말하면은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여기서는 그 염착을 일으켜가지고 갖가지 업을 일으켜서 수어, 일체, 신심 등 고다. 우리의 몸과 마음에 겪는 모든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게 생노사죠. 그러니까 기신론에서는 망심이 일어나서 염기, 염착, 그걸로 하여금 염이라는 것은 저 앞에 나오는 망경계를 염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이 기신론에서 심이라는 말하고 염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염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은 염 그러니까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시죠? 밖에 있는 게 다 여러분들 생각이요. 뭐라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보온병이라고 생각한 것이 이것이. 그러니까 이게 염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바깥에 있는 경계. 그래서 이걸 보고 망념, 경계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경계를 보고 움직이는 마음을 망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과 염은 심은 중생들에게는 안에 있는 자아고 염은 밖에 있는 대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 대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지 망념이 일어난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밖에 있다고 봐버리죠. 그러니까 그놈에 대해서 뭐가 일어나요 이제?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기에 어떤 여자가 있어요. 근데 보고는 지가 이쁘다고 보는 거야. 이쁘니까 저 여자하고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이쁘지도 않아. 근데 지 눈에 이쁜 거야. 그럼 저는 거기다가 이제 지가 망념이 일어나니까 지가 일으킨 망념을 지가 붙잡는 거야.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반성해 보면 전부 지가 만들어 놓은 생각을 지가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밖에 있는 것인 줄 알고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앉아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한 생각 딱 깨쳐서 그 생각 지워버리면 그 고통도 사라지는 거예요. 쉽지 않지. 그러나 이치는 그래요. 맞죠? 그래서 이제 쉽지 않으니까 훈습을 해야 돼. 정법 훈습을.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잘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기신론은 참 친절하게도 이 훈습론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수행 방법까지가 뒤에 계산이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그 설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까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승전결이 딱 되는 것이죠.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작동한다. 이렇게 작동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결론은 이렇다. 얼마나 명쾌해요. 논서들 가운데서 이렇게 친절하게 잘 정리해서 나온 논서가 없다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은 논서로 대승불교의 가장 꽃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듣는 그런 명예로운 경전이 된 것입니다. 이 기신론이. 그 다음에 이제 저 뒤에 가면 30쪽에 가면 정법 훈습도가 있어요. 그 있죠? 이 정법 훈습도는 뒤에가 이제 끊어져 버렸어. 진여, 망심, 망경계, 무명, 이 세 가지만, 네 가지만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진여가 이제 무엇 훈습하냐면 무명으로 훈습해, 무명. 그러니까 이제 자꾸 무명이 줄어들겠죠. 진여가 무명으로 훈습하면 이 무명이 열반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불행해지고 싶은 분 계세요? 그게 진여예요. 진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행복하고 싶어 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윤리학의 최고의 목적은 가장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윤리라는 것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대한 학문이에요. 서양 철학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가치가 뭐냐?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열반이라는 말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이 뿌리째 뽑혀서 이제는 고통이 사라진 것을 니르와나라고 부르죠. 그렇죠? 불이 꺼져버려서 뜨거운 불 때문에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막 굉장히 뜨거운 여름에 막 뜨거워 죽겠는데 시원한 물속에 들어가면 어때요? 응? 엄청 기분 좋잖아. 행복하잖아. 사실은 뭐가 열기 사라졌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 그 삶은 그 열기 사라진 자리에 가면 그 시원한 삶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우리는 시원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헛생각하니라고 지금 그 삶을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망상 지우면 열반 온다는 겁니다. 해봐야 알지 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망심을 향해서, 허망한 마음을 향해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도 하고 뭣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도 행복하는 길을 모르면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에 이 진여를 훈습하고 할 때 필요한 게 뭐가 필요하냐 하면 부처님이 필요한 거예요. 훈습이라는 것은 한번 이렇게 한쪽으로 돌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이게 이제 뭐 바퀴를 한번 돌리면 계속 돌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훈습이 계속, 연법 훈습이 계속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행복하고 싶어도 사실은 자기 간에는 이렇게 해야 행복할 거라고 행동하는데 뒤에 가보면 뭐가 돼 있어? 결국은 고통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저 여자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행복한가? 대부분 보면은 속았다고 생각할 거야. 우리 인생이 그래요. 누구라고 할 것이 없어. 왜? 우리는 그것이 나를 행복할 게라 밖에 있다고 생각하거든. 밖에 있는 것은 절대 우리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짚은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제대로 된 것인 줄 알고 또 시도를 해. 저 여자가 아니었나 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버리고 다른 여자를 찾아가요. 가보면 더 험해 이제. 아 그래도 옛날이요 그러는 거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헛다리 짚고 가는 중생들의 삶이야. 이게 이제 연법 분수부 구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첫째는 그게 아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이제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근데 그런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을 만나지 않으면 정법 분수부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날로는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은 항상 지금까지 훈습이 그런 식으로 되어가지고 생각하고 하면 할수록 더욱 못된 선택만 하는 거야. 제대로 된 선택이 안 돼. 그런데 불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뭔 이야기를 하냐면 전혀 우리하고는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 여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지 마라. 아니 그거 안 보면 죽겠는데요. 보니까 죽겠는 거야 지금 우리가. 안 보면 안 죽게 돼. 우리 말하고 우리 생각하고 틀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못 믿는 거지. 기신론에서는 믿어라 그 말이지. 그걸 믿으려면 이 책을 보면 우리들이 왜 고통스러운지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이렇게 해서 많이 듣고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씩 효과가 나와. 그러면 점점 더 뭐가 돼? 망심이 잦아들면서 이게 이제 법신이 현현하게 돼. 말하자면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마음 경계는 어떻게 돼요? 바깥의 경계는 점점 사라지게 돼. 그렇게 해서 마음 경계가 사라지고 진여의 삶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정법 훈습이에요. 이 구조를 지금 설명한 내용인데 오늘 그 이야기는 사실은 예고편이에요. 이제. 오늘 한 이야기는. 이거는 이제 이번 이제 다음 봄에 내년 봄에 새로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 그때는 이제 훈습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머지를 할 거예요. 사실은 이 훈습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면 뭘 알게 되느냐? 이 훈습에 대한 이해를 잘하면 우리 마음의 작동법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이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볼 수 없어요. 한 번도 보려고 생각도 안 했는데 지금 탁 보이겠어요? 아까 그랬죠? 이것은 미세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점점 더 실천과 더불어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가야 되는 게 훈습을 해야만 점점 더 경계가 열려요. 불교의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하면 공부하기 전하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냐? 안목이 달라져. 지금까지 봤던 것과는 다른 식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뭐 얼굴에 생기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알게 돼. 내가 공부를 하니까 전에는 그런 것들이 자꾸 막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그렇게 돼가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를 진단해야 돼요. 이게 공덕이구나. 내가 공부한 효과가 있구나. 근데 그걸 본 사람들은 공부를 멈출 수가 없어. 제대로 되니까. 근데 해봤자 뭐가 된 것 같지도 않고 있으면은 이건 뭔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제가 그동안 이제 서울, 광주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쉽게 말해서 이 공부하면서 좀 편해졌다 하더라고. 자기가 좀 편해졌대요. 말하자면 예전에는 막 부딪히는 것도 많고 어디 직장에 가면 막 사람들하고도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음이 어디로 가나 예전과는 좀 다르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이제 불교는 안심법문이거든. 결국 불교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안심법문이다. 우리 그 청화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보면 첫 마디가 불교는 안심법문입니다부터 시작하시더라고. 내가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맞아. 그 어르신이 핵심을 잘 말씀하고 계시구나. 그래, 불교라는 거는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편안한 마음이 행복한 마음이죠. 네, 이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교수님께 감사히 드리겠습니다.